교재 214페이지에 있는 채무자의 구제를 하겠습니다. 보전처분 마지막 파트고 길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 다 이제 채권자 입장에서 주로 보전처분 신청이란 관점에서 신청 및 그에 따른 결정, 그에 따른 집행이란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게 이제 보전처분이라는 게 채권자의 집행 보전을 위한 성격이 크니까 채권자 중심으로 설명드리긴 했는데 채무자 입장에서도 충분히 억울할 수가 있겠죠. 채무자에 대해서 최소한 거에 대한 구제 절차는 필요하기 때문에 구제 절차에 대해서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구제 절차는 이의 절차와 취소 절차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의가 이제 포괄적 사유로 가능하기 때문에 취소의 사유를 포괄하고 있어요. 한정적인 취소의 사유까지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식으로 하면 취소 신청을 해야 되는 거를 이의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가능은 합니다. 절차는 포괄적 사유를 포섭하고 있고, 취소 절차는 열거된, 나열된 몇 가지 예외적인 사유만 예외적인 사유만 포섭하고 있지만, 뭐, 넓은 의미에서 이의 절차가 취소 사유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이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다만 이의와 취소는 약간 법률적으로 의미는 다른데, 의의는 원래 보전 절차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앞서 비슷한 판례가 나왔는데, 원래 뭐 이제 재판 민사소송으로 치면은 이제 사실심의 표준시가 기판력의 표준시가 사실심 변론 종결시잖아요. 정확히는 기판력의 표준시가 사실심 변론 종결시고, 그때 기준으로 이제 시적 기준을 잡는데, 보전소송 같은 경우에는 심리시였어요. 보전 사건의 심리. 이게 이제 사실심 변론 종결시에 대응되는 개념이었는데, 근데 이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이 사건을 심리할 때, 이 사건에 대한 심리시라고 해서 좀 달라졌죠. 이의까지 끌고 갔잖아요. 그게 하나의 신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보존 절차 연속으로서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은 하나의 절차 내에서, 그러니까 1심, 2심, 3심처럼 상급심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의 절차 내에서 추가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심 변론 종결 시에 대응되는 개념이 늘어난 만큼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원래 신청 사건의 심리시가 원칙적인 사실심 그러니까 표준시라고 한다면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에 대응되는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의 신청 사건의 심리시로 같은 신급이 시간적으로 뒤로 미뤄지는 거기 때문에 판단 시기가 뒤에 있는 이의 심리시로 달라지는 거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은 이게 하나의 신급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나오겠죠. 근데 취소는 달라요. 취소는 별개의 사건이에요. 이의 신청을 하면은 당초 보전 처분 관련된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의를 하고 하면 심의시가 계속 같은 시간 내에서 미뤄지는 거라면은 취소는 별개예요. 취소 절차는 어쨌든 사유로는 이제 이의가 포괄적으로 취소 사유까지 포함하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제 취소 절차는 원래 보존 소송 절차와는 별개예요. 하나의 다른 신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크게 차이 나는 게 그 두 가지, 제가 말씀 두 가지. 이 사유, 구제하려 다투는 사유에 있어서 이의는 포괄적이다, 취소는 나열적, 한정적이다. 그래서 취소의 사유는 이의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취소를 해야 될 거를 이의 신청하더라도 무방하다. 이거 하나. 그다음에 이의는 동일 신급 내에서 이어지는 거라고 본다면은 취소는 별개 절차를 시작하는 거다. 이 차이가 있고, 이 차이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이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서론적으로 이걸 설명드리고 가고요. 그래서 결국엔 채무자의 구제, 채권자의 보전 처분에 대한 채권자의 이제 다툴 수 있는 절차는 크게 기본적으로 이의와 취소 두 가지 절차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 말고 채권자가 보전 처분 받았으면은 나도 보전 처분 받겠다. 채무자 입장에서도 채권자의 보전 처분이 타당하지 않다는 보전 처분을 받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걸 제2의 보전 처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뭐 채권자가 부동산 가압류, 채무자가 부동산
가압류, 불인정, 가처분 이런 식으로 해서 가처분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넓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신 분도 있어요. 실제 이 판례가 90년대 판례인데도 이런 분이 계셔서. 근데 이건 이제 대법원 판례에서 안 된다 법리적으로. 채무자가 다투려면은 또 다른 보전 처분이 아니라 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이의 절차와 취소 절차를 밟아라 이렇게 판단 내렸습니다. 이해를 위해서 이 판례 한번 봐주세요. 어떤 가처분이 내려졌는데 거기에 대해 저촉되는 다른 가처분을 이제 반대 입장에서 받음으로써 선행 가처분을 폐지 변경하려는 그런 시도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전 처분의 불법행위 성립. 보전 처분이 확정적인 거는 본안에서 판단받아야 되니까 보전 처분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소명에 따른 거기 때문에 그게 확정적으로 맞냐 틀리냐는 다른 문제잖아요. 이를 인정해 준 거지. 소명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그게 뒤집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 뒤집어졌을 때 그 보전 처분, 채권자의 보전 처분으로 인해서 분할에서 완전 승소한 채무자, 피고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배웠던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 같은 걸 물을 수 있겠죠. 네가 했던 그 가압류 가처분이 고의가실에 의해서 잘못된 거였다. 불법행위 성립하지 않냐 민법상 이런 법률이 이어질 수 있는데 뭐 때에 따른 부당이익이 나올 수도 있을 거고 기본적으로 불법행위가 먼저 문제가 될 텐데 그 불법행위에 있어서 주요한 요건인 고의가실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대법원 판례는. 그러니까 불법행위가 뭐 나머지 요건들에 문제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성립할 수 있겠죠. 뭐 가압류 가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채무자, 피고가 반드시 손해까지 발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손해가 없는 건 맞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당연히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고까지 볼 수는 없겠지만 주요한 요건인 고의가실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인정을 해준다. 그래서 집행 후에 집행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 확정됐어요. 그러면 그 집행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그 보전 처분이 잘못됐다는 게, 가압류 가처분이 잘못됐다는 게 법원에서 확인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해당 집행 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된다는 겁니다. 요 사안은 추정된다는 거고, 요 사안은 토지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했는데 이로 인해서 그 지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도급 계약이 있었는데 이게 해제되는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손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토지에 대한 부당한 가압류 본안 판결에서 이게 부당함이 밝혀졌으면 고의가실은 추정되겠죠. 그럼 이제 다른 우리가 불법행위 책임의 요건이 고의가실만 있는 건 아니니까 손해가 발생했냐까지 요건이 가게 되면 따로 따져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공사도급 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인한 손해를 주장한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이제 통상 손해냐 특별 손해라는 게 문제가 되니까 민법에 나오는. 근데 요거는 특별 손해로 이해를 한 겁니다. 대법원에서. 사실 일반적으로 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했다고 그로 인해서 공사도급 계약이 뭐 거기에 걸려 있어서 그게 해제될 것까지라고는 일반적으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인데 좀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까지는 일반적으로 예상되지는 않으니까 이건 통상 손해를 보기는 어렵고 특별 손해를 본다. 따라서 특별 손해 요건까지 확인이 돼야 되겠죠. 민법이랑 연결될 수 있는 쟁점이니까 뭐 보전처분 파트 혹은 민사집행법 파트를 간단하게 내려면은 고의과실에 관련된 요걸 엮어놓고 또 민법 관련된 손해배상까지 엮어서 낼 수는 있겠죠. 그런 식으로도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것도 좀 언급을 한 겁니다. 자, 이건 집행 채권자가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 경우 고의과실 추정. 제3자, 집행 채권자가 아닌 제3자도 그 보존처분 관련해가지고 사실적, 법률적 근거가 없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기인한 것을 알았으면 혹은 통상인이라면은 쉽게 알 수 있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과실이 추정되는 집행채권자의 보존처분 신청에 협조하는, 방조하는 행위를 했으면 그때도 그 제3자, 집행채권자가 아니라도 이런 방조행위가 기여되어 있으면은 우리 알고 있듯이 불법행위에 있어서 방조행위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거잖아요. 기본 법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잘못된 채권자의 보존처분에 협조하는 제3자도 그 방조행위에 기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요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는 기록형에 나올 수가 있어요.
기록형의 이 개별 사실관계 관련된 증거를 첨부한 다음에 해당 제3자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지게 하는 뭐 거기에 대한 항변으로 나는 뭐 이러이러 해가지고 뭐 당사자도 아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도 아니고 뭐 제3채무자도 아니고 따라서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가 없다. 뭐 공동이든 아니든 이렇게 주장하면은 이제 이 판례를 제시하면서 맞다. 너도 공동불법 책임을 져야 되고 피고로 들어가야 된다. 뭐 청구 시스템 데까지 이어질 수 있고 하니까 나오기 좋은 문제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사실관계 껴놓으면 좋겠죠. 가처분 신청 이전에 소유자들이 그러니까 채무자겠죠. 채무자가 피고 채무자가 정당한 소유권자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이런 사실관계 관련된 내용 하나. 그다음에 가처분 재판 비용을 각출했다. 그러니까 가처분 이게 사실 채무자 피고가 정당한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가처분함에 있어서 비용을 댔다는 거죠. 그리고 가처분 신청 이유 이게 사실과 다른 가처분 신청 이유라는 걸 알면서 진술서를 작성해서 이걸 하나의 소명 자료로 법원에 제출해서 가처분 인용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거죠. 그러니까 이 가처분 신청이 부당한 거를 이미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술서를 작성해가지고 이런 부당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도움도 주고 그 비용까지도 지원을 해준 이런 사실관계가 나오면은 이거는 방조자로서의 공동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겠다. 이렇게 이어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처분 신청 채권자가 아닌 피고에 대해서 부당한 보존처분 신청을 방조한 책임을 물어 공동불법행위자로 소송에 책임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그래서 네. 기록형과 연계돼서 나올 수 있는 충분히 좋은 문제여서 한번 점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의 절차와 취소 절차가 있는데 이걸 하나씩 볼게요. 다만 이제 이런 앞에 위에 나온 판례들은 되게 위에도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민사집행법 관련해서 민사집행법 본 내용들이나 보존처분 파트의 본 내용, 가압류 가처분의 여러 가지 유형과 그 효력 이 부분이 사실 중요한 부분이고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 부분 내기도 좀 벅차거든요. 현재 이제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시험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뛰어넘는 그 다투는 절차인 이의와 취소까지는 출제하기가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물어볼 것도 많고 묻지 않았는데 뭐 이의나 취소 관련의 절차를 물어본다는 자체가 앞뒤가 안 맞으니까 그리고 이의나 취소 자체에 범위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출제 가능성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래도 구조적으로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되니까 변호사로서 한번 그런 느낌으로 한번 강약을 조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더라도 진지한 문제라기보다는 가벼운 문제를 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자, 2는 제가 강조드렸듯이 동일 신급 내에서 이의를 한 번 더 판단하는 걸 연장해서 본다.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동일 신급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당연히 원래 보존 처분했던 법원에서 전속 관할로 하겠죠. 이걸 뭐 다른 관할 법원으로 가고 이것도 우스우니까. 그 민사집행법 관련해서 관할들은 일반적으로 전속 관할입니다. 그 민사소송처럼 넓은 관할을 인정해 줄 필요는 없으니까. 변론거나 합의거나 이런 거 인정할 여지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럼 이 신청은 누가 하냐? 이 신청은 당연히 채무자가 하겠죠. 그 반대편 당사자인. 그러니까 채무자는 굳이 안 적었고 좀 특이한 경우인 채무자의 채권자는 가능하냐? 채권자 대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자 대위권 안 돼요. 채권자 대위권 항상 강조할 때 채권자 대위권 행사는 일반적으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나의 독립적인 절차를 여는 건 되지만 그냥 이미 진행되고 있는 독립적인 절차 내에서 중간에 하나의 행위만 관여하는 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쉽게 이해하면 뭐 채무자가 소송 제기하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소송 자체는 대의채권자가 제기하는 건 가능하지만 채무자가 소송 제기한 거에 중간에 끼어들어서 뭐 2회차 준비서면 내는 행위만 하겠다. 뭐 5회차 증거 제출 행위만 하겠다. 이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같은 맥락이에요. 이의 신청은 독립된 별개 절차를 여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신급이라의 핵심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의 신급 내에서 이의 신청서 제출, 준비서면 제출처럼 이의 신청서 제출 하나만 하는 행위는 끼어들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제가 설명드린 논리적 맥락 하에서. 그러니까 대의 신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이의 신청 행위, 준비서면 제출 행위 하나 하는 것 같은 거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보조청 관련된 거 이런 것도 보존청과 법리 그대로 따르니까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취소 신청 같은 건 뒤에 설명드리지만 별개의 절차다. 동일 신급이 아니다. 이걸 강조드린 게 채권자 대위권 행사와 이해와 또 연결돼서 별개 독립된 신청이니까 대위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비교가 되겠죠. 그 개념 자체를 동일이냐, 별개 신급이냐, 별개 절차를 여는 거냐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은 그 결론으로서 이 채권자 대위권 행사가 가능하냐 아니냐도 이어지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되게 편해서 제가 이걸 강조드리는 겁니다. 이거 개별적으로 외우려면 잘 안 외워지잖아요. 제3 채무자도 가능하냐? 채권자, 채무자 사이의 문제니까 제3 채무자는 기본적으로 안 되겠죠. 채권자, 채무자 간에 걸리는 제3 채무자가 끼어들어가지고 누가 맞냐 하는 것도 우스우니까. 다만 때에 따라서는 뭐 제3자 이해소 이런 걸 해야 될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는 아니다. 방식. 이 사유는 채무자의 방어 방법이에요. 소송물로 얘기하면 이 사유가 동일의 사유고 그 이 사유를 구성하는 개별적인 것들은 방어 방법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복수라도 한꺼번에 주장해야 되겠죠. 개별적으로는 안 된다. 이게 부당이득 생각하시면 돼요. 부당이득이랑 그러니까 부당이득 관련해서 이제 소송물은 법률상 이유 없음이잖아요. 원인 없음. 그리고 이걸 법률상 원인 없음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유들은 방어 방법, 공격 방어 방법에 불과하다. 같은 맥락에서 포괄적으로 이 사유는 포괄적이어서 개별적인 사유들은 다 방어 방법에 불과하다. 그래서 뭐 똑같이 기판협법이랑 같이 이 사건은 하나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개별적인 공격 방어 방법은 그 내에서 주장을 해야 되는 거고 하나의 소송물 내에서 별개의 이의를 주장해서 새로운 이의 신청 안 되겠죠. 피보존 권리의 변경. 자, 청구 기초의 동일성 이거는 뭐 일반 민사소송 법리도 같지만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가압류의 효력은 본안 소송 권리에 미친다. 뭐 주의적 예비적 이런 거 가능하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판례 봤는데 자, 이 절차 내에서도 피보존 권리 변경이 가능하냐? 당초 보전 처분 신청 단계에서 결정받기 전에 1차적인 결정을 받기 위한 단계에서 당연히 가능할 텐데 그 내에서는 청구 기초의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당연히 가능할 텐데 변경을 그러면은 이 절차에서 피고인의 변경이 가능하냐? 이 절차는 원래 절차의 종결 시점을 더 늦추는 거잖아요. 사실심 변론 종결 시와 같은 기판적인 표준 시를 더 늦추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 내에서 당연히 가능하겠죠. 변경이 가능하겠죠. 동일 신급에서 이어지는 거니까. 또 가능하다는 결론은 예상이 되는데 자, 이 재판에 이 한 겁니다. 원래 결정에 대해서. 변론 종결 시까지 인정할 거냐 아닌 거에 대한 논리예요. 변경에 의해서 피보존 권리가 추가된 권리가 가압류 재판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권리라고 하더라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시점으로 아직 종결시까지는 이 재판의 종결시까지는 더 기준 시점이 늦어지는 거니까 당연히 그래서 발생하지 않은 권리였다 하더라도 그 기준 시점인 이 재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 발생했으면은 사실 변론 종결 시 전까지만 발생했으면은 아직 그 당시 그 전에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달리 볼 이유가 없죠. 굳이 차이를 둬야 될 논리는 없죠. 제3자가 그 사이에 가압류 목적물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미 결정 단계에서 결정의 그 제한을 가진 상태에서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졌으니까 그 가압류에 권리 제한이 있는 걸 전제를 한 거니까 뭐이 경우로 하더라도 좀 판단 시점 더 뒤로 미쳐서 생긴 뒤에 판단으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가 이해관계를 가진 시점에는 이미 가압류 목적물의 제한이 있었잖아요. 그걸 안고 들어온 거니까 뭐 뒤에 그 사람 제3자가 있다 하더라도 좀 더 뒤 시점에서 다시 판단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 입장에서 이미 제한을 안고 있는 상태니까 이 신청을 기각해가지고 그 제한을 그대로 안고 가라 원래 네가 알고 들어왔던 것처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더 불리해질 건 없어요. 오히려 이 신청이 받아주면은 제한이 없어지니까 제3자는 더 유리해지는 거니까 어쨌든 그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더라도 달리 볼 판단은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결론은 판단 시점이 뒤로 가더라도 뒤로 가야 된다. 여기서는 피보전 권리가 문제된 게 양수급 채권과 전부금 채권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동일한 생활사실 기초에서 분쟁의 해결 방법을 달리한 거니까 가능하다. 권리 변경이 가능한 사안이었다. 라는 겁니다. 두 가지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해서 두 가지가 병행됐다는 겁니다.
이 사유는 말씀드렸듯이 포괄적이니까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존처분 발령 당시 처음에 기준 시점이고 나중에 이의하면은 심리종결 시까지 판단 시점이 이제 달라질 텐데 그때 사정은 다 고려한다 하는 거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얘기고요. 자, 이건 취소 사유인데요. 뒤에 설명드릴 바로 나오는 취소 사유인데, 사정 변경이니 특별 사정이니 뭐 제소 기간 도하는 취소 사유로 삼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를 근거로 결계 절차로서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취소 절차가 별도에 있긴 하지만 이거를 이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배제할 수 있다는 근거도 없기 때문에 이의 신청 역시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취소 사유도 당연히 보존처분을 부당하게 하는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해도 된다. 실무상 보면은 내용을 보면 취소 사유인데 신청한 거는 이의 신청해가지고 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법리적인 미묘한 차이에 따라 전략적으로 취소 사유이긴 하지만 취소 신청을 안 하고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사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 여러분이 변호사 생활할 때 지금 직관적으로 떠오르진 않지만 저는 그런 것들은 나중에 실무 변호사로서 전략적으로 선택하면 되겠죠. 법리적 타당 여부를 검토한 후 의뢰인의 의도, 그다음에 사실상의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겠죠. 그게 변호사의 역할이니까. 경험과 지식에 따른. 다음은 이제 이 취소 절차입니다. 취소 절차는 뭐 마찬가지죠. 채무자가 적극적 당사자, 채권자가 소극적 당사자라는 거고, 관련된 판례 좀 보시면 가압류 취소 결정, 취소 신청에 따라 취소 결정이 돼서 당초에 그 가처분 문의가 말소됐으면은 기존에 본 적이 있죠. 그 효력은 확정적인 거다. 그래서 원래는 당초에 가처분의 효력 관련해 봤죠. 상대적 효력. 가처분 문의가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 양수해서 그 제한을 받고 상대적으로 무효였던 제3자라 하더라도 말소됐으면은 그때는 확정적인 권력을, 그러니까 효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기존에 취소된 가처분 채권자에게 충분히 대항할 수 있다. 유효하게 됐기 때문에. 판례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취소 결정함으로써 그 효력은 확정적이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추심 관련된 거니까 채권에 대한 채권 가압류 취소 결정이었는데 제3채무자 송달 시에 효력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원래는 가압류 결정에 제한을 받은 상태에서 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이었지만 이 가압류 집행 취소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 송달돼서 그 효력이 사라져서 처분 금지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됐으면은 완전히 유효한 채권을 취득해서 가압류 채권, 기존의 그 취소된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상대효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나중에 항고심에서 가압류 취소 결정을 가압류 결정을 취소했던 결정을 또 취소했다, 또 뒤집어졌다라고 하더라도, 가압류 결정이 인가였다 하더라도 그럼 인가 결정을 또 보내주겠죠, 제3채무자한테. 근데 그 사이에 이미 취소되어가지고 사라졌던 효력이 소급해서 부활하는 것은 또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록형에 좀 약간 욕먹을 수 있지만 그 효력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문제를 냈을 때 가압류 결정이 내려져서 제3채무자에 몇 월 며칠 송달되었다. 그다음에 취소 결정이 내려져서 몇 월 며칠 또 송달되었다. 그 취소 결정을 다시 취소하는 결정이 내려져서 다시 몇 월 며칠 송달되었다라고 해서 그 사이에 텀텀에 어떤 법률 행위가 있는 걸로 해가지고 효력의 유효를 따지게 하는 문제도 낼 수 있겠죠. 그렇게 내면은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실히 확인할 수 있으니까. 좀 욕은 먹을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되냐. 취소 신청의 신청인은 당연히 채무자인 건 당연하니까 굳이 안 써놨고, 마찬가지로 좀 특이한 케이스에서 되냐 안 되냐 따져볼 텐데 채무자의 채권자 대리권 행사하는 거 말하는 거죠. 이건 된다. 이의 신청은 안 됐습니다. 동일신급 내에서 채권자 대리권 행사하는 건 안 되니까. 이건 근데 독립적인 별개 절차를 여는 거니까 채권자 대리권 행사가 가능하다. 그렇죠? 이걸 하기 위해서 뒤에 설명드리지만 본안 제소명령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있는데 이것도 당연히 채권자 대리권의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전제 요건이에요. 이걸 하기 위한. 그래서 본안 판례가 이 관련된 판례가 본안 제소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나 이 신청에 따라 나중에 제소 기간이 도과된 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제가 자세하게 설명 안 드리는데 디테일한 절차이기 때문에 제소명령 신청권은 당연히 단어 그대로 너가 가압류했는데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원고나 채권자 대리하면 당연히 가압류 결정이 가압류가 됐어요. 그럼 가압류 효력이 미치고 있죠. 그럼 그 상태가 좋아요. 원고나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 상태만으로 좋은 경우가 많아요. 소송은 뭐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하니까 세워라 내워라 끌어야겠다. 그럼 가압류만 해놓고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뭐 1년, 2년 기다릴 의사가 있는 분들 충분히 많거든요.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 상태 자체가 나한테 답답하고 불리한 상황이니까 아, 저 채권자 쪽, 원고 쪽에서 빨리 소송해가지고 좀 정리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하고 있으면 답답하거든요. 그럼 무조건 기다리고만 있어야 되는 거냐?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본안 제소 명령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에서 언제까지 제소한 다음에 제소한 증거를 제출하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 날짜를 지켜야 되니까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채무자 피고 쪽에서 이 제소 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다. 라는 거고 여러분 이제 변호사 되면 이제 그런 의뢰인의 피고 채무자 대리인을 할 때 이제 이런 걸 설명해 줘야 되니까 이게 아니면 본안 소송으로서 뭐 채무부정지 확인 소송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내가 먼저 제기하자. 자 이런 거고 제소기간 도과에 의한 가압류 가처분의 취소 신청 우리가 보는 취소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별개의 독립제 소송 절차다. 본안 제소명령 신청권은 이 절차를 열기 위한 전제 요건이니까 둘 다 채권자 대리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마찬가지로 제3채무자 원칙적으로 안 되겠죠? 위에 설명 이유랑 마찬가지입니다. 제3자의 불가하고 원칙적으로 안 된다. 자, 취소 사유는 제가 개별적으로 있다고 했잖아요. 개별적인 사유를 하나하나 볼 건데 이거를 하나하나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보기엔 출제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암기할 필요 없고 실무할 때는 당연히 여기 맞춰서 뭐 확인해 봐야 될 테고 때에 따라서 논문이나 깊이 있는 책들을 주석서 같은 거 봐야 되긴 하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정리해두면 되니까 하나하나 좀 신경 쓰면서 보시되 암기까지는 제가 보면 필요 없어요. 암기할 정도의 노력을 들일 필요는 없다. 나오면 어떡하냐? 어쩔 수는 없지만 법조문 찾아와가지고 해결하면 되니까 강약 저줄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뭐 이제 비겁하게 다 잘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좋겠지만 아무래도 제가 제 수업과 이제 교재의 목적이 여러분들한테 확실한 지침을 주는 거니까 제 잘못은 제가 책임지는 거고 이 부분은 그렇게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이런 게 있다 정도 봐주세요. 이걸 하나하나 암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취소하는 것 중에 첫 번째 사유 중에 하나는 제소기간 도과. 앞서 말씀드렸듯이 채권자가 가압류만 해놓고 세워라 내워라 있어가지고 채무자는 답답해 미칠 것 같은 상황이 있고 막 변호사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그런 게 불합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상당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법원에서 그래서 신청해서 본안 제소 명령을 신청해서 언제까지 하라고 했는데 안 했다. 그럼 이제 취소가 가능한 겁니다. 본안 제소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그 기간 내에 제소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보존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단어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제소기간을 도과해서 취소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사정 변경. 보존처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중에 또 사정 변경이라는 또 하나의 또 개별적인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사정 변경이 뭐냐인 건데 피보전 권리가 소멸하거나 변경했다. 대표적인 게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 원고가 패소한 게 확정됐다. 본안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했어. 그럼 이 보존 처분이 유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법원에서 풀어주냐? 아니거든요. 채무자가 뭐 법원에서 채권자가 스스로 포기하고 뭐 해줄 수 있는데 보통 가만히 있어. 졌는데 짜증나는데 뭐 채무자가 해서 이런 거를 채권자 신청에 의한 취소를 하겠어요.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되니까 뭐 실무적으로는 상대방 변호사 연락해가지고 설득해서 알아서 취소하게 하는데 뭐 그래도 말 안 듣겠다 버틴다 뭐 연락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겼으니까 취소해달라. 이게 판결의 승소가 대표적인 사정변경 사유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걸로 많이 할 겁니다. 혹은 뭐 변제를 했다, 상계를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취소해달라. 그 다음에 두 가지 있거든요. 보존처분은 피보전 권리 및 보존의 필요성이 소멸했다. 내가 거기에 대한 공탁을 하거나 뭐 담보를 제공했다 이런 걸로. 이 뒷부분은 많지는 않고 앞부분이 주로 합니다. 판례 보시면 그럼 이제 본안에서 패소한 거에 준하는 피보전 권리의 소멸 변경 관련된 재미있는 판례들을 볼 건데 자 판결에서
피고가 승소하고 확정했다는 너무 명확하니까 뭐 그걸 보진 않을 거고 소치하라는 걸 재판의 종결 사유 중에 대표적인 또 소치하를 한번 볼게요. 뭐 소치하는 여기서 말하는 피고적 권리 관련된 사정 변경으로 볼 수 있겠느냐? 판결 패소는 확정은 사정 변경이 당연한데 그 판결 패소 확정과 비슷한 여러 가지 사정들도 사정 변경으로 볼 수 있냐? 피고적 권리에 이건데 첫 번째가 소치하예요. 소치하 자체만으로는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지만 소치하면은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또 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걸 또 할 수 있으니까 피고적 권리가 확정적으로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소멸한 건 아니니까 소치하했던 것만으로 사정 변경을 이유로 제 소치하했으니까 여기 취소해 주세요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 뭐 이것도 어렵지 않고 이해하기는 소치하 간주는 그런 거 같으냐? 쌍방 불출석 2회 불출석하고 30일 내에 기일 지정 신청 안 하거나 신청해서 기일 지정했는데 그때 또 불출석했다. 그럼 이제 소치하 간주되잖아요. 민사소송할 때 막 외우는 초반에 그거예요. 그럼 소치하는 안 되면은 소치하 의제도 안 되겠죠. 뭐 소치하 의제도 어떤 절차적 하자로 인해서 뭐 소치하처럼 처리하는 거니까 소치하와 다르게 볼 일은 없잖아요. 소치하 간주, 소치하 의제 다 사정 변경이 아니다. 여기까지 어렵진 않다. 그 다음에 요 소치하는 일반적인 뭐 1심 도중의 소치하 2심에서 소치하면 뭐 다른 게 있습니까? 항소심에서 소치하예요. 위에 거는 1심 소치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정하는 밑에 거는 보다 소수의 경우인 항소심에서의 소치하 원래 1심에서 패소했다가 항소해서 2심에서 계속하다가 패소한 상태에서 소치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1심 이제 종국 판결이 있은 뒤에 소치하 기억나시죠? 재소금지 원칙에 따라 이제 안 되잖아요. 같은 소송은. 그러니까 이때 사정병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재소금지 원칙에 따라서 이 본안 1심에서 패소한 원고는 2심에서 소치하했을 때 일반적으로 1심에서 소치하했으면은 똑같은 소송도 제기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2심에서 소치한 경우에는 그때는 1심 패소 판결이라는 거를 이미 받아놨기 때문에 재소금지 원칙의 영향에 따라서 재소가 금지되잖아요. 기판력 비슷하고 있고는 거의.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재소금지가 안 되니까 재소금지 원칙에 따라 재소가 안 되니까 이런 소치하, 항소심에서 소치하는 이때는 사정병이 생겼다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디테일하게 차이가 있죠. 소치와 1심에서의 소치와 간주는 다 사정변경은 아니나 2심에서의 소치하는 재소금지 원칙에 따라 사정변경이다. 출제한다는 여기서 그러니까 위에 거는 이해를 위해서 본 건데 단계적으로 여기서 출제할 가능성이 좀 있겠죠. 소치와 연결해서 그 다음에 본안소송 승소해서 집행권은 생겼고 그럼 당연히 본집행 바로 할 수 있죠. 근데 안 하고 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보존의 필요성이 소멸됐다고 보는 겁니다. 피보존 권리는 당연히 있는 건데 승소했으니까 있는 건데 보존의 필요성이라는 게 제가 빨리 판결 받을 재판 기간 동안 그 오랜 기간 동안 재산 빼돌릴 수 있으니까 보존 처분하겠다 미리 잡아두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승소 다 해가지고 바로 집행하면 되는 단계니까 미리 뭐 계속 잡아두겠다는 필요 없고 그냥 바로 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뭐 일부러 세워라 내워라 안 하고 있다. 보존의 필요성이 소멸됐다고 보는 겁니다. 승소했다 하더라도 이건 사정 변경이다. 그러니까 승소했다 했으면 당초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뭐 강제집행 신청을 하는 게 정석이니까 너무 늦지 않게 바로 하면 아무 문제 없을 텐데 그것도 일부러 여러분 나중에 소송해보면 알겠지만 일부러 그냥 집행 안 하고 괴롭히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기간이 너무 오래되면은 보존의 필요성 소멸된 걸 봐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봐서 취소 신청을 받아준다는 겁니다. 뭐 일반적이진 않겠지만 좀 이어서 마찬가지로 승소 판결 받고 바로 하면 되는데 시간을 끌고 있는데 이제 시간을 끄는 이유를 막 설명했겠죠. 근데 그 집행지권이 정지조건부이나 집행정지 결정이 있는 등 즉시 집행에 착수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 사유가 있으면 이것도 봐주겠다는 거예요. 본안소송에 승소를 했지만 법률상 장애 사유가 있으면 바로 착수할 수 없으니까 그 사유가 존재하는 한은 보존의 필요성은 있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집행에 착수하지 않는다. 그러면 보존의 필요성은 소멸된다. 위의 법리에서 약간 단서로 법률상 장애 사유를 포함해서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한 거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데 만일 정지조건부든 뭐든 이렇게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집행채권자가 뭐 자기 의사에 따라 맘만 먹으면 바로 할 수 있는 반대의 의무이면은 이 경우에도 보존의 필요성은 소멸됐다고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상 장애 사유가 있어서 그걸 해결할 수 없어서 늦어지는 거는 보존의 필요성 소멸과는 상관없는데 뭐 장애 사유가 있는 것처럼 조건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즉시 채권자가 이행할 수 있는 그런 거면은 그래도 안 하고 있는 거면은 이런 경우에 또 보존의 필요성이 소멸됐다고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아무런 법적인 장애가 없을 때 안 하고 있는 건 보존의 필요성 소멸과 이어지는 거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보존의 필요성은 소멸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진 않죠. 그 다음에 보존 처분 집행 후 3년간 본안의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도 이 사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사정 변경의 사유. 우리 사정 변경이라는 걸 보고 있는데 사정 변경에 의한 취소잖아요. 첫 번째가 피보존 권리 변경, 소멸, 보존의 필요성 소멸 변경, 그리고 숫자상으로 법에 못을 박은 3년간 소 제기 안 한 거. 가압류 가처분 해놓고 3년 동안 안 한 것도 취소 사유가 됩니다. 3년 내에는 소송하라는 겁니다. 3년이 경과하면 취소의 요건이 완성돼서 나중에 4년째 뭐 취소 신청 들어오니까 이체사유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뭐 장애가 그러니까 취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3년 넘겼으니까 4년째 5년째 한 거는 3년 이미 넘긴 거니까 안 된다. 그다음에 담보 제공했을 때 이 두 가지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 두 가지는 담보 제공한 거에 의한 가압류 취소만 해당되는 거고 취소 중에 가압류만 특별 사정이 있어서 취소 중에 가처분만 가능한 이런 두 가지 경우고 이거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적당한 담보 제공해서 가압류 집행 취소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방 공탁이랑은 달라요. 해방 금액 공탁한 다음에 그 따라 취소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 조항이랑은 달라요. 일반적인 재량에 따라 하는 겁니다. 법원 재량에 따라서 취소할 뭐 공탁을 명하고 담보를 제공하고 제공받은 거에 대해서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는 조문도 있다. 잘 이용 안 돼요. 이거는 그냥 해방 공탁하면 되니까. 해방 공탁은 별개고 제가 설명드렸던 건 별개고. 그다음에 가처분 취소 관련해서 특별 사정이라는 것도 있다. 가처분이 좀 아무래도 그 채무자의 지위에 대한 심각한 제한을 가한 경우도 있고 문제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재량적으로 취소를 해주겠다. 그래서 지나친 손해를 입게 된다거나 금전으로 피보전 권리, 그러니까 가처분은 금전 권리적 권리는 아니지만 금전적 보상으로도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은 취소를 할 수 있다 법원에서. 이거 현실적으로 잘 이용은 안 됩니다. 거의 뭐 보실 일은 없을 거예요. 이 케이스랑 이 케이스는 해방 공탁은 많이 보죠. 해방금의 공탁에 따른 취소는 많이 보지만 사실 뭐 라와만은 큰 의미 없는 거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뭐 빼지는 않는 거고 실제로 취소 관련해서는 요 사정 변경이랑 제소기간 도과가 일반적이다. 사정 변경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정도 점검해 두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